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이 금년 들어서 두 번째지만은 제가 그 미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사실상 그 첫 번째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을 다녀왔는데 캘리포니아 그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왔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 강연회도 그 2차에 걸쳐서 하고 왔습니다. 가서 제가 저희 그 이충근 TV를 봐주시는 분이 미국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이 맨 앞에 인사할 때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이라는 말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2020년에도 제가 그 좋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이라고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그 decade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 10년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분명한데, 뭐 우리말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을 맞이하는 20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월 3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라는 뭐 이란의 그 계급으로는 그 소장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란에서 그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고 이란의 실권자고 사실상 뭐 거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을 미국이 드론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살해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새해 벽두부터 아주 그 상황이 시끄러운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 참 전쟁이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해가는데, 정말로 그 변화의 한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말로 변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카셈 솔레이마니를 그 미국이 이제 드론 공격을 해서 이제 죽인 데 대해서 그 미국의 전쟁 방식이라기보다도 현대 전쟁의 그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이론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한 5일이 됐기 때문에 그 시사적인 내용은 많이 말씀을 드린 거로 이제 다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조금 더 국제정치 이론, 전쟁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파트는 미국의 행동이 이건 뭐 당연히 북한과 중국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미국의 군사 작전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다른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 쉬지 변하는 것인데, 여기 그 제가 그 읽은 지 꽤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마틴 벤 크리펠드라는 이분은 그 이스라엘의 헤브류 대학교에 있는 교수입니다. 뭐 전쟁사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분이 그 책을 The Transformation of War, 전쟁의 변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되게 되면은 전쟁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그럼 상식적으로 뭐 컴퓨터가 싸우는 전쟁, 로봇가 싸우는 전쟁, 이런 식으로 다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전쟁은 다시 원시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썼습니다. 이제 다시 게릴라 전쟁, 테러리즘 전쟁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만이 그런 과학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그 과학적 능력이 비슷하지 못한 나라는 미국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과학적인 무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테러리즘이라든가 게릴라 전쟁이라는 보다 원천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미래의 전쟁은 과거 옛날 전쟁 모습으로 이제 거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테러 전쟁 맞은다면은 전부 다 그 보병들이 가서 싸우죠. 그런데 이 과학이 테러 전쟁에도 이제 쓰이게 된 것이 바로 최근에 나타난 그 드론 공격이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쪽에서는 테러 전쟁을 하지만은 이쪽에서는 초과학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이란의 육군소장, 뭐 육군소장이지만은 그 지휘상으로 볼 때는 뭐 거의 총사령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월 3일 날 그 미국에 들어온 중에 리퍼라는 이름을 가진 MQ-9이라는 그 미국의 무인 비행기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무기가 저희들이 한번 그 북한이 5월 9일 날 미사일 쏜 다음에 미국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 이런 무기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나온 것은 벌써 한 2년 됐는데 그 닌자 폭탄 또는 뭐 긴수 나이프, 뭐 칼이죠. 여러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닌자밤이라고 불리는 그 무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것이 전쟁사상 아주 놀라운 변화의 한획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통 제가 그런 말은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 나라의 지도자를 살해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상황은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어느 면에서 봐도 전쟁은 아닙니다. 평시에 더 가까운데 평시에 적의 장군을 직접 표적으로 삼아서 죽였다라는 점에서 아주 그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평시에 미국이 이 초정밀 무기로 적국의 장군을 공격한 적은 아마 이번이 처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이런 전쟁을 한다면은 뭐 우리 국제 정치를 조금 좀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누가 이 무기에 의해서 뭐 제거되겠구나라고 그 명단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국의 드론에 의해서 공격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 목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특이할 상황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뭐 지금 평시라고 봐야 되겠죠. 1월 3일 평시에 적국의 장군을 미국이 최신 무기로 공격해서 죽였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상 거의 초유의 일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 카셈 솔레이만이라는 사람 뭐 얼굴 보겠습니다. 뭐 저 사람을 한쪽에서는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한쪽에서는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몬스터라고 그랬습니다. 괴물 하나를 잡았다. 예, 그런 말이 있죠. One man's terrorist is another man's freedom figh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테러리스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투사가 될 수 있다. 수많은 이란 사람들은 저 사람을 이제 자유의 투사라고 부르겠죠.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는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는 그 계급도 없고 군복도 없죠. 저 사람은 계급도 있고 군복도 있고 저 사람은 공식적인 전사입니다. 그 프리덤 파이터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여자와 어린이도 죽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정말 정규 군인은 여자와 어린이는 죽이지 않죠. 근데 미국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고 계급이 있는 군인이지만은 여자들이고 애들이고 다 죽였기 때문에 뭐 테러리스트라고는 안 불렀지만은 몬스터, 괴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신문도 그렇고 저쪽 아랍 쪽 아랍을 지지하는 견해는 그 죄 없는 사람을 미국이 죽인 거로 미국이 선제 공격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리즈 윌러라는 미국의 그 여자 상당히 뭐 보수적인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분석가입니다. 그 사람이 트윗을 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트윗을 해서 올렸는데 이 솔레이마니가 죽인 미국 군인을 603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솔레이마니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전투를 해서 미국 군인이 무려 603명이 죽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 솔레이마니가 그 IED라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다 갖다 폭탄 놓는 겁니다. 그 미군 찝차가 지나가다 폭탄 터지면은 뭐 사고 나서 죽고 그러는데 그거로 수천 명의 미군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 솔레이마니가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라는 그 명령을 허락을 했고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여러 차례 했고 가만 놔두면 앞으로 수많은 미국 사람을 더 죽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이 사람의 그 보복을 가한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썼고
이제 트위터에는 그런 말까지 썼습니다. Yes, he deserves to be dead.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 If you are lamenting his death, 만약 당신이 저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면은 you hate Trump more than a terrorist. 당신은 테러리스트보다 트럼프를 더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강한 이 비판적인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리트위트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일본군 장군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그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해군 총사령관입니다. 저 사람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고 이제 전쟁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이제 반대를 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일본 그 제국 육군이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이제 동의를 했던 사람인데 미국이 저 사람이 솔로몬 군도에 정찰기를 타고 정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 전투기가 가가지고 격추를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1943년 얘기죠.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일본이 정말 뭐 무지막지한 전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는 적의 장군을 죽이는 일이 있지만은 거의 평시에 이런 일이 없는데 요번에 뭐 아마도 솔레이마니라는 그 이란 장군은 일본으로 치면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그 거물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를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고 제가 제 나름대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커다란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큰 원을 그냥 적이라고 치겠습니다. 적이라고 치는데 적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적의 군사력도 있고 적의 지도자도 있고 또는 적의 뭐 산업 능력도 있고 뭐 적의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적국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가 붕괴가 되면은 그 적이 죽느냐 하는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군사용어로 이 클라우제비츠 장군이 한 말입니다.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그럽니다.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붕괴되면 나라가 붕괴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뭔지를 찾아내는 일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런 띠가 이제 한 나라라고 쳤을 때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 그 지점을 찾아가지고 고기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략인데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서양의 전쟁 사상에서는 적의 군사력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보면은 전쟁의 목적은 적의 군사력을 완전히 괴멸시켜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전쟁 수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이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군사력을 적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저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뭡니까? 인력의 중심이란 뜻인데 이거를 그냥 더 쉬운 말로 하면 급소라고 번역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이 급소가 뭔지를 알고 그 급소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곳을 때리는 방법. 이것이 바로 전략 전술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군사력이니까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는 군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의하면은 큰 군사력, 대군, 그래서 대군주의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서양의 전쟁 사상은 근대 전쟁을 쭉 관통하고 수백 년을 지속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한 전쟁이 저는 걸프 전쟁이라고 봅니다. 걸프 전쟁은 1990년서부터 1991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인데 바로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한 일이 1990년 8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 41대 대통령이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후세인을 쿠웨이트로부터 축출한 전쟁입니다. 그때 미국군 사령관이 슈와츠코프 대장인데 미군 사령관하고 바로 미국의 대통령은 이라크의 군사력을 거의 괴멸시켰습니다. 뭐 탱크도 뭐 몇천, 그러니까 우리가 이라크 걸프 전쟁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뭐 그냥 그 이라크 탱크가 전부 다 고철처럼 돼 있는 그런 그림을 항상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은 이라크의 군사력을 완전히 괴멸을 시켜놨습니다. 그건 클라우제비츠가 가르쳐준 전쟁론 그대로 한 것이죠. 그러고서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한테
여러분, 이제 이라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왜? 후세인은 이미 군사력을 다 잃었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슈와츠코프 대장하고 부시 대통령 그 사진을 뭐 보겠습니다. 저 둘이 아주 끝내주는 콤비네이션을 돼가지고 미국이 월남 전쟁에서 졌다는 그 대국이 조그만 나라한테 져가지고 아주 그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트로마가 있었는데 그 트로마를 바로 걸프 전쟁에서 미국이 싹 씻어버렸죠. 월남보다 훨씬 강한 이란을 뭐 그냥 거의 100% 완벽한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라크 군사력을 완전히 괴멸을 시켰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국민들한테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이라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후세인이 뭐 힘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후세인의 군사력은 다 없어졌는데 후세인은 이라크 국민들을 계속 그 폭정으로 내려눌렀고, 그리고 뭐 쿠르드족을 막 화학무기로 뭐 몇만 명씩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클라우제비츠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 군사력 공화국 수비대까지 다 부셔놓고서 이라크 국민들한테 이라크는 당신네들 것이오 그랬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저 독재 국가랑 전쟁할 때 그 독재 국가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독재 국가의 급소는 그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이구나. 그래서 후세인을 죽이면 되는데 괜히 애매한 군인들만 다 죽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적국을 볼 때, 특히 이제 독재 국가를 볼 때 그 독재 국가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핵심, 급소, 이것은 독재자 그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것이 바로 아들 부시, 43대 부시 대통령이 했던, 그것을 이제 그 걸프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라크 전쟁이라고 그러죠. 2003년에. 그래서 2003년에 부시 대통령은 아예 전쟁 시작하기 전에 그럽니다. 후세인한테 48시간 줄 테니까 도망가라. 근데 후세인이 도망을 안 갔죠. 그리고 바로 미국은 후세인을 잡으러 전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2003년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드론이 그렇게 그 지금처럼 그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던 시절이었는데, 후세인은 결국은 이제 잡혀가지고 드론한테 잡힌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후세인이 여기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갖다 폭격을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뭐 몇 분 상관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땅 속에 토굴에 숨어 있다가 잡힌 것이 2003년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도망간 것은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잡힌 것인데, 그러니까 2003년 4월 9일 날 아예 그 미군이 바그다드 시를 점령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고, 도망가서 토굴에 있다가 이제 잡혔고,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2006년 12월 30일 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요번에 그 솔레이마니 장군 죽인 것처럼 드론이 직접 가서 죽이진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금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MQ-1 프레디터라는 이제 미국의 드론입니다. 드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 주고 구입한 글로벌 호크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놈은, 얘는 그 전투는 하지 않고 그냥 그 정찰을 하는 겁니다. 정보 수집하는 건데, 정보 수집하는 드론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타지 않는 유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투기는 직접 조종을 하죠. 근데 이제 글로벌 호크 같은 거는 주로 이제 정보 수집용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MQ-1 프레디터라는 거는 물론 정보 수집을 하죠. 정보 수집을 할 뿐만 아니라 저기 여러분 보면 밑에 이제 폭탄 하나 달고 있는데 저게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을 달고 직접 그 밑에 있는 표적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MQ-1이라는 그 프레디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더 개발한 것이 MQ-9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름이 리퍼입니다. 리퍼. 그리고 또 그냥 다른 말로 프레디터 B라고도 얘기합니다. 원래 있는 걸 프레디터 A라고 그러고 프레디터 B라고도 얘기하는데, 프레디터라는 건 그 무슨 뜻입니까? 프레디터는 남을 잡아먹는 것을 프레디터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사슴하고 사자의 관계에 있어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사슴이 보기에
사자가 프레디터라는 겁니다. 그 무기 이름을 프레디터라고 적고, 그리고 요번에 그 나온 MQ-9 프레디터 B는 리퍼라고 적는데, 리퍼라는 거는 립 그러면은 수확한다, 추수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큰 그 기역자 모양의 우리나라 낫은 조그만데 서양 낫은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낫을 들고 다니는 그 얼굴을 이제 해골로 표시하기도 하고 해골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 저승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승사자. 아주 기분도 되게 이제 으시시한 그런 기분인데, 바로 무기 이름을 이 리퍼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성능이 정말로 좋아지고 숫자도 늘었는데, 제가 그 요번에 미국을 갔다가, 제가 이런 책은 아직 사본 적이 없었는데 드론 워리어라는 책을 샀습니다. 이거 1월 3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2월 말 무렵에 서점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책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샀는데, 제가 그 1월 3일 날 드론 공격을 받고 이 책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드론을 조종하기도 하고, 특수부대에 있는 그 군인이죠, 군인. 그래서 드론 워리어, 드론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해가지고 On elite soldiers inside the account of the hunt for America's most dangerous enemies. 이 사람은 직접 드론으로 공격해가지고 테러리스트를 잡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의 그 대학교 1학년 때 9.11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테러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다가 자기가 아예 군대에 가서 테러랑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군대 가가지고 한 뭐 10년 이상 있다가 이제 나온 그런 완전히 드론 전문가입니다. 이 책을 뭐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은, 이제 그 고도의 뭐 이거는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 이 같은 고도한 정밀 군사 장비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쟁이 바뀌게 돼가지고 적의 군사력을 깨는 것이 아니라 적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적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도자는 얼마나 그 보호가 잘 돼 있고 잘 숨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장비가 없으면은 그것은 이론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사건은 이제 그것이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드론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요 책에서는 그 1년을 이 해를 좀 잠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이름이 벨리코비치라는 사람인데, 드론 공격은 2001년 연말에 처음으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2년인데 그것을 좀 잘못 쓴 것 같더라고요. 최초의 드론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미국 군함 콜이라는 군함이 있었는데, USS 콜이라는 그 군함이 그 예멘의 항구에 정박해가지고 뭐 이제 뭐 주유하고 있던 중입니다. 기름 넣고 있던 중인데, 그때 그 알카에다에 소속된 테러리스트들이 가가지고 그 배를 들이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보면은 그 옆부분이 그냥 뭐 큰 구멍이 뚫려가지고 배가 그냥 다 망가졌는데, 이 배를 미국이 망가졌을 때 미국 병사가 17명이 죽었고 39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 뭐 이거는 미국의 최신형 군함이 이런 테러 공격에 이렇게 어이없이 망가지고 그랬는데, 이 배가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배에서 끌려간 다음에 또 큰 배가 저 배를 싣고 미국까지 와서 이제 수리를 마쳐서 이제 뭐 다시 쓰는 그런 배인데, 저 정도로 이제 그 테러리스트 공격에 미국의 신무기가 취약하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저 사건이 있은 후에 거의 한 2년 정도 테러리스트를 추적했습니다. 누가 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 표적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하긴 뭐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해서 다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도 참 착한 사람들도 많고 선량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 테러리스트를 찾아내고 그 사람을 또 찍어가지고 공격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는 사람은 오직 그 군인일 뿐만 아니라 철학가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뭐 형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와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쭉 쓰고 있는데 2002년에 이 미국 군함 콜홀을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막을 자동차 타고 달려가는데 바로 그때는 프레디터입니다. 프레디터가 달려가 가지고 그냥 미사일을 갈겨가지고 이제 쐈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그래갖고서 저 흰옷 입은 저 사람이 그 예멘 경찰인데 예멘 경찰이 그 고철 그 쐈던 거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당한 거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무렵만 하더라도 이 벨리코비치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정말 미국 전체에 그 뭐 드론이 한두 대 있으나 마나 해가지고 후세인을 그거로 잡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10년이 있다가 이 부대에서 나올 무렵에 자기네 부대만 해도 이런 것이 뭐 여러 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있냐를 살펴봤더니만은 2019년 자료는 나와 있지가 않고 가장 최근 자료로 2014년 현재의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프레디터 MQ-1이라는 그거는 246대가 있었고 그리고 MQ-9 리퍼 아까 그 여러분들 그림 보신 그 무시무시한 그거는 126대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뭐 오늘 건가 어제 건가를 보니까 한국에도 그 리퍼가 12대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퍼가 12대가 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때나 하시라도 북한을 들어가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리퍼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냥 요 책 앞부분에 나온 얘기인데 4페이지에 나온 얘기인데 We could find anyone in the world. 우리는 세계 어느 곳의 누구도 찾아낼 수 있다. No matter how hidden they think they are.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 숨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불문하고 세계 어느 곳에 누구도 다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백발백중할 자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서로 이제 친구들하고 이 교신하고 그런 장면 나오는데 야, 거기 여자가 있냐? 애도 있냐?를 물어본대요. 그 공격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 애도 없고 여자도 없다. 지금 공격해라.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때 반드시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한 90% 정도는 생포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를 이제 공격을 해서 죽이는데 뭐 그 얘기가 이제 이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드론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1000번을 내려가지고 약 4000명을 사살했다고. 예, 오바마 대통령이 드론을 제일 많이 쓴 대통령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별로 쓰지 않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 솔레이마니 이란 장군을 죽였지만은 그 횟수로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드론 공격을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이다. 뭐 부시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이 오바마보다 적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1000명 정도고 뭐 이제 뭐 한 500회 정도 사용하라고 허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병사들이 현장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그 표적이 상당히 그 고위급일 때 그때는 그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 것이죠. 세계 여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론도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그 여론 그 언론들 그 보도하는 태도를 보고서 이렇게 참 그 보도가 정확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어느 신문이라는 것은 제가 그 따로 쓰지 않고 제가 그 몇 가지를 보고 종합한 겁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 그 수준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욱하는 성질의 트럼프. 그래서 그 때문에 중동의 전운이 감돈다. 예, 욱하는 성질의 트럼프가 아니라 나는 트럼프가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중동의 전운이 감돈다. 중동의 전운이 감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함으로써 전운을 죽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전쟁할 수 있고 이란에 대해서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욱하는 성질의 트럼프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런 뭡니까? 욱하는 성질 이런 거는 그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don't need that oil. 우리는 그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 왜? 미국은 석유 혁명이 났기 때문에 셰일 혁명 때문에 이라크, 이란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We don't need that problem. 우리는 그들의 문제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석유도 필요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도 우리는 그래서 미국이 그 동네 가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이나 이라크 문제는 중국과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순수히 국가 이익, 거기서 나오는 석유만 봤을 때 미국은 거기 가서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욱하는 성질 때문에 전쟁 나게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이 군사력을 썼는 데는 레드라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너 이 선을 넘으면 군사력을 쓸 거야. 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레드라인을 상당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Do not kill American. 미국 사람을 죽이지 말 것. 근데 솔레이마니가 미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레드라인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서 퍼니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언론 중에서는 그 레드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지킨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얘기할 때 미국은 이라크의 주권을 무시했다. 이라크의 주권을 무시했다는데 지금 그 사람이 죽은 장소가 어딥니까? 이란의 장군이 죽은 장소가 이라크인데 이라크에서 왜 남의 나라 사람 죽이냐? 그러니까 이라크의 주권을 미국이 무시했다는데 그럼 이란 장군이 이라크 와서 설치는 거는 이라크의 주권을 존중한 겁니까? 이거는 말이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사람을 미국이 왜 죽이냐 이거죠. 그 이라크가 죽이려면 죽이는 것이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국제법을 무시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말이죠. 법학한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하다가 이제 한번 내가 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미국이 그 국제법을 위반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무슨 그 바다에 관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쫓아가는데 빨간불이 켜지면 쓰느냐고 경찰이 도둑 쫓을 땐 빨간불 켜줘도 그냥 달려갑니다. 아니 도둑이 갔는데 빨간불 켜졌다고 쓰면은 못 잡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전쟁에 준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런 말 썼어요. 우리나라 어떤 신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지인들과 만찬을 한 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이건 이제 트럼프를 비난하려고 썼는데 그럼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걸 들었습니다. 군인들은 더운 데서 전쟁하느라고 고생하는데 대통령은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지는 방에서 뭐 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인들은 전쟁터 가서 일하더라도 대통령은 에어컨 있는 방에서 일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 비난도 되지가 않고 이거는 올바른 분석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런 말 있어요. 이라크가 이제 미국의 친구가 됐는데 지금 미국이 그러는 바람에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언제 이라크가 미국의 친구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제 이란이 핵 만들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잘못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냈다. 언제 이란이 핵 안 만든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어도 핵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기 때문에 이라크가 이제 미국 편이 아니게 되었다. 미국이 이라크 편이 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5월 9일 날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그때 미국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닌자 폭탄이라고 뭐 이렇게 사진 다 나온 거를 한번 뭐 인용해 뒀던데 여러분 오늘 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폭탄이 아니라 그냥 뭐 일정은 뭐 쇳덩어리 비슷한 겁니다. 근데 위 끝에는 렌즈가 달려 있고 그리고 렌즈의 표적이 나타나는 순간 칼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당사자를 표적을 칼로 잘라 죽이는 이런 거 참 잔인한 무시무시한 폭탄이죠. 뭐 길이가
이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사람 키보다 좀 작은 그런 폭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모두가 슬퍼한다.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 좋아서 날뛰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레이마니를 대체할 훌륭한 장군들은 많다. 뭐 나오겠죠. 솔레이마니를 대체할 장군이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이순신 제독에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장군 조선에 없었습니다. 저는 솔레이마니는 뭐 저런 자를 이순신에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대단한 사람을 미국이 올바른 표적을 잡아서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죠. 드론을 보내는 것이 병사들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일이다. 그렇죠. 드론이 가면은 무인 비행기가 가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오는데 병사들이 가면은 얼마나 많은 인명이 뭐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겠습니까? 예. 아까도 그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은 이란이 화가 나서 핵카드를 꺼냈다. 아닙니다. 핵카드 접은 적이 없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도 혹 때려다가 혹 붙인 트럼피즘, 트럼프가 혹 때다 혹 붙인 거 아닙니다. 이란이 오바마하고 핵 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 거부하고 나온 것이 맞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그 신문들 좀 잘 분석 못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 사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흑백 사진인데 그 젊은 여자들 셋이 뭐 명랑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1970년대하고 지금 50년 전인데 그때는 보니까 그 서양의 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도 뭐 저러고 다녔었는데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79년에 그 호메니의 그 종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란은 그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1979년 이전에 이란 사람들 살던 모습이 이 칼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두 여자가 그 뭐 패션 모델처럼 이렇게 그 옷 입고 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지금 사람들입니다. 50년 후에 저러고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여자 남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뭐 그때 1970년대에 전부 전 세계가 그 남자들은 다 장발 풍조였습니다. 머리들이 다 길죠. 그리고 여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무렵에 뭐 이건 뭐 대학생들이 뭐 캠퍼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책들 읽고 있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던 나라가 지금 뭐 전부 다 뭐 눈도 다 가리고 그런 거 뒤집어 쓰고들 다니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저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 호메이니 혁명을 한 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갔습니다. 피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 뉴스에 저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그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때 그 세상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과 북한은 연결된 문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서 행동한 것은 어떤 말로 하면 송동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공격은 서쪽으로 한다. 이게 송동격서죠. 이란, 중국, 북한은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은 북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중국에다가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중국은 또 그걸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계속 그 트윗을 이제 그 이란 문제를 많이 쓰는데 뭐 그냥 심플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는 반격을 한 것이다. 그 we hit back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제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 될 것 같은데 이란이 지금 미사일 15발로 이라크 부근에 있는 그 미군의 기지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나온 뉴스 보니까 미군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은 공격하지 않았다 뭐 나오고 그 단 한 명의 미군도 인명 피해는 지금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갈까? 저는 우리가 말하는 그 큰 대규모의 전쟁으로는 안 간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거기서 대규모의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란이 미국한테 대해서 대규모 전쟁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큰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미국의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러쉬 림보라는 그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비율로 봤을 때 라디오가 더 많습니다. 텔레비나 신문이 아니라 그 미국 전체 그 라디오 방송이 무수히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가면서 전부 그 방송을 듣고 자기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되는데 그 러쉬 림보라는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그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북한과 이란과 미국이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데 America cannot lose. 미국은 거기서 전쟁에서 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방송을 어제 했더라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북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